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110회 총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담은 글입니다. 네,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면서 생긴 여러 논란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특히 조직의 근간인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제110회라는 숫자,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역사 말씀이시군요. 네. 이 총회가 1912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113주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113회여야 할 것 같은데 왜 110회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담겨 있는 숫자죠. 자료를 보면 일제강점기 말에 3년, 그리고 6.25 전쟁 때 1년, 이렇게 총 4번의 총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숫자인데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한 종교단체의 회의를 넘어서는 거죠. 이 자료는 우리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또 조직 내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기하는 핵심 비판들을 하나씩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제110회 총회를 이끌게 된 새로운 총회장은 장봉생 목사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리더로 선출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선거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장봉생 목사가 868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상대 후보였던 김동관 목사는 621표를 얻었습니다. 아, 이기긴 이겼는데 표 차이가 아주 압도적인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 보면 투표한 사람 중에 621명, 그러니까 거의 42%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와, 42%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데? 네,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기반 위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새로 리더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없겠어요.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정책 총회를 만들겠다고 내세운 게 어쩌면 그런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성과로 설득해야 하는 압박감을 처음부터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 자료가 지적하는 다음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세비자로 징후군요. 재밌는 표현이던데요. 네, 어느 조직이든 새로 부임한 리더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쉽잖아요. 자료는 바로 그 압박이 단기 성과주의로 이어지면서 때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자와는 다른 나만의 업적, 나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나 총회장이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실적을 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9월 총회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다가 1년 뒤 그 총회장이 물러나면 흐지부지 되는 패턴이 있었다는 게 이 자료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110회 총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다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것이 바로 총회 교회종 종합지원센터라는 사업이고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쟁점은 권한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로회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7위회 제도는 총회가 있고 그 아래에 지역별 노회들이 있고 또 그 아래에 개별 교회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지휘체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모든 소통과 정책은 총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개별 교회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총회교회 종합지원센터라는 건 총회가 중간 단계인 노회를 건너뛰겠다는 거거든요. 노예를 건너뛰고 네, 직접 개별 교회나 심지어 교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들으면 언뜻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단계로 없애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그런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고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왜 위험한 발상인지를 지적합니다. 이 총회, 노회, 개별교회 구조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막고 각 단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 장치인 거죠. 아, 견제와 균형. 네. 그런데 총회가 노회를 건너뛴다는 건 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이걸 월권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 중 하나죠. 바로 직전 총회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래교육원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11회 총회에서 딱 1년 만에 폐지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요.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 올해 바로 없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로 추진하는 이 지원센터 역시 내년 총회에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의 사업은 폐기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등장했다가 1년 만에 폐기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정확합니다. 리더의 1년짜리 업적을 위해서 조직 전체의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를 꼬집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성과주의가 조직의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하지만 이 자료가 정말 최대의 실수이자 심지어 반헌법적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은 입법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그 법의 권위가 서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헌법개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걸 이번 총회 본회의에 보고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보고된 개정안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같이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 즉 축조 심의를 거쳐야만 해요. 법안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심의도 없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치부라는 부서로 안건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토론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요? 네. 그리고 정치부에서는 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각 지역노회에 찬반 투표를 물어보자, 즉 수회를 요청하자고 결의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설령 토론을 생략했다고 해도 그 결의 자체는 투표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투표 과정에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이것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헌법 개정안을 각 노회로 보내려면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아주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해요. 3분의 2? 네. 공식 회의록에는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공식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한 허위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에요. 단순히 절차를 좀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서 회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니까요. 와,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라니? 자료는 당시 실제 거수 결과는 3분의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회의 녹화 영상을 확인하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의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절차를 건너뛴 것도 푼 문제지만 없었던 결과를 있었다고 기록했다면 이건 그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 문제를 최대의 실수이자 반헌법적이라고까지 규정하며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을 개정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심각한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제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자료가 단순히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자료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죠.
2026년 봄에 전국의 각 노회에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 즉 수회가 진행될 텐데 그때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헌법 개정안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논지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그 법안이 통과된 절차가 불법적이었다면 그 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료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으로 법을 개정하여 그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과정이 틀렸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회의 정체성과 총회의 원칙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드는 한 교단의 총회에서 제기된 리더십의 압박감, 성과주의의 함정, 그리고 입법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자료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세운 리더가 성과를 내려는 압박감이 어떻게 조직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건 비단 특정 종교단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요. 새로운 리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과 기존의 원칙과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는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든 정부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 같은 내용 자체보다는 그 개정안이 처리된 절차의 문제점에 거의 모든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그것이 종교단체든 국가든 혹은 당신이 속한 작은 팀이든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소의 절차적 흥겨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하는가와 어떻게 하는가, 그 둘의 무게는 과연 언제 같아지고 또 언제 달라지는 걸까요?